네, 관절 질환이라고 하면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20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격렬한 스포츠,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신발 때문이죠. 건강을 위협하는 관절 질환 중에서도 가장 방치하기 쉬운 것이 바로 발과 발목 질환인데요. 오늘은 고개를 좀 숙여서 소외받던 발과 발목에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안희찬 원장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은 우리 몸에서 불과 2%에 불과하지만 하루 400톤 이상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걷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발하고 발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일단 체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걸음을 걸을 때 추진력 역할 또는 위에서 무거운 체중 부하가 걸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그다음에 균형을 유지하고 기립을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은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26개, 또 사람에 따라서는 26개 이상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와 뼈를 연결하는 수없이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문제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은 다른 구조에서 없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세로로 아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가로로도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치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랑 안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아주 두꺼운 지방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는 약간 작고 뒤에는 조금 두꺼운 지방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또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몸을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뜻 봐도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네요. 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시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흔히 사계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계절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 봄과 가을 이렇게 활동하기 좋고 가장 사계절 중에서 아름다운 계절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걷는 것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걷는 것도 나와 자연의 휴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알고는 있지만 발과 발목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 치 앞을 디디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건강한 걸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전문가의 선택, 발과 발목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톱은 바짝 깎아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발 위생에 좋다. OX 어떻습니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으면 그 안에 주변에 자극을 주면서 자라면서 안으로 자극을 줘서 염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 네. 당뇨가 있거나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그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짧게 깎는 거는 발 자체 또 발톱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척추 관절 및 골반 변형이 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정답은 X인데요. 네. 무지외반증 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절염, 골반, 척추 병변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기여도를 말하자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가 통증 때문에 자세가 뒤틀어진다든지 척추나 골반이 변형을 좀 자세가 뒤틀어지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잘못돼도 재수술을 할 수 없다. 정답은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정답은 X인데요. 네. 일단 발목 인공관절을 환자분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 상황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인공관절인데 인공관절을 했어도 그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목 인공호흡 자체가 수술적인 치료랑 치료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수술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축이 좀 잘못됐거나 그러면 네. 축을 좀 더 바른 수술을 할 수 있겠고 인공관절을 했는데 자꾸 빠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관절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인공관절하고 두 뼈를 아예 붙이는 유압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공관절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뭐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아예 두 뼈를 붙이는 유압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계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무지 외반증을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20년 동안 단화를 신고 하루 8시간 이상 순찰을 해서 생긴 질환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근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지 외반증인데요. 무지하면 이제 엄지와 같은 얘기인데 네. 우리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무지 외반증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발가락에서도 또한 엄지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적인 교과서는 무지 외반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 서로 소통할 때는 엄지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용을 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네. 엄지발가락 자체가 중심축으로 돼서 바깥쪽으로 변형되는 병 자체를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뼈를 중간 허리뼈라고 얘기하는데 발 허리뼈는 또 안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발 자체가 정렬이 뒤틀어지면서 그 통증이 튀어나온 자체로도 아플 수도 있겠고 이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옆으로 가면서 통증을 전이시키면서 옆에 있는 발가락에도 통증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발에 부담이 증가되고 통증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뼈 구조를 보면 거의 정렬이 일자에 가깝게 네.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지외반증 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발 허리뼈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엄지발가락 쪽이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선천적인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평발이거나 선천적으로 좀 발 패턴이 안 좋아서 무지외반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선천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고 보통은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여자분들에게서 조금 많습니다. 그 네. 특징 중 하나는 후천적으로 조금 키를 높이고 이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힐을 많이 신고 높은 힐이나 힐을 많이 신게 되면 발 자체가 엄지발가락 변화가 많이 감으로 인해서 무지외반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져서 두 가지 선천적, 후천적인 요소가 같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네. 증상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지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 있겠고 다른 발가락 쪽에도 전이 돼서 다른 발가락 통증도 같이 올 수 있겠고 심한 경우에 신발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데이게 되면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 외반증이 있는 분께서는 예쁜 신발을 사더라도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치료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분 대부분은 뭔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프시거나 너무 뒤틀어서 다른 발가락이 아파서 오시는 대부분인데 무지외반증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척분에서도 발이 엄청 휘어져 있고 무지외반이 심하신데 전혀 네. 불편하다고 병원에 오는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치료는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오실 테고 굳이 그냥 자연스럽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가 뭔가 불편하니까 저희는 해결해주기 위해서 뭔가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크게 수술 안 하는 방법,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심하지 않은 증상, 약한 증상일 때는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발에 축으로 가서 바깥으로 가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빠지면서 하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보조기를 빼고 나면 그 발 자체가 똑바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착용했을 때만 증상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무죄반증 수술은 한 100가지 이상이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에 의해서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법이 많은 거는 절골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절골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요법에서도 절골을 하고 인대 연부 조직을 재건하고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조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 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일단 정렬을 일자로 만들어줘서 축을 똑바로 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뼈를 잘라내고 축을 맞추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지반증의 조금 심각했던 상황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쳐지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갈자를 잃었습니다. 갈자를 잃었으니까 엄지발가락에 올라타는 경우, 또 밑으로 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하고 이 양쪽 발이 같이 함께 진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해도 불편하지 않은 분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좁은 신발을 신거나 일상생활이 많거나 발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는 통증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우선 처음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편한 신발로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그게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렇게 정렬이 뒤틀어진 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렬을 일자로 만들어줘서 뼈를 두 군데 절골해서 정렬을 맞춰주고 일자로 정렬을 맞춰 놓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수술 후에 6개월에 정렬이 일자로 정렬된 모습, 발 자체가 똑바로 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는 한번 예전에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엄지발가락에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에 올라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수술했던데 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됐었고 두 번째 발가락에도 좀 통증이 많이 호소하셔서 두 번째 발가락도 줄이는 수술도 함께 시행을 했고 엄지 발가락 쪽도 무지반증 축도 일렬로 교정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했던 환자 케이스십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사진 모습이 됐고 수술 후 4개월 후에 비교적 약간의 부종이 남아있지만 정렬 자체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술 전에는 발가락 자체가 들려서 아예 안 보이던 발가락이 수술 후에는 이 밑으로 와서 두 번째 발가락도 자체적으로 이제 체중 부하라든지 자기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을 호소하는 통증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잘 굽힐 수 있어야지 혈관 운동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이 5발가락, 그러니까 모두가 곧아야 힘을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엄지발가락이 아닌 다른 발가락이 휘어져서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5번째 발가락에서도 엄지에 무지반증이 생기듯이 5번째 발가락은 내반 쪽으로 변형이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 자체를 소건망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처럼 몸 안쪽으로 휘는 병변이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자체가 신발을 신거나 활동을 할 때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편한 신발,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까창, 약물 치료하고 활동 조절하면서 생활을 해보고 이래도 치료가 잘 안 되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비교적 수술은 간단하게 이 절골한 상태에서 뼈를 자체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상은 많이 호전되고 아주 불편을 호소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소관막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경우를 보기는 봤어요. 힐을 많이 신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플랫이라고 하죠. 네.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경우에도 이런 소관막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전체적인 발이 편하려고 하면 평평한 플랫 슈즈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 패턴에서 다이렉트로 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운동화라든지 보정된 신발은 쿠션이 그거를 보정을 해주는데 플랫 신발은 자기가 발이 불편한 걸 다이렉트로 자기가 다 느끼면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하기 때문에 짧게만 신어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 슈즈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 부담이 많이 가서 발 패턴이 그러신 분한테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힐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플랫 슈즈도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겠군요. 이어서 무지강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지 발가락에 무지반증이 생기다시피 다른 발가락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기다시피 엄지 발가락에 똑같은 관절염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연골이 닳고 주변에 뼈가 튀어나오게 되면 엄지 발가락이 움직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보행을 하려고 하면 엄지가 위로 제껴져야 되는 동작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직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무지강직증, 관절염 인해서 생기는 병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발가락 변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그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말고 중간에 있는 발가락들은 여러 가지 변형을 유발할 수 있겠는데요. 망치족지라든지 갈기족지는 추족지라고 해서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근육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힘줄이 손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렇게 발가락을 휘게 되면 휘어나온 부분이 신발에 대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걸으실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신발 신고 이것도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다가 이것도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수술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변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발가락도 여러 가지로 변형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런 발가락 통증뿐만 아니라 뒤꿈치가 아파서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 실내화를 신고 카페 생활을 하는 서양인들보다도 이 방바닥 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소건망류, 새끼발가락 쪽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발을 딛게 되면 뒤꿈치 부위가 제일 처음에 땅에 대이는 부분이 돼 있고 하중을 많이 받는 앞쪽에는 전체적으로 3분의 1, 뒤엔 3분의 2 정도의 하중을 받거든요. 근데 그 양이 많아지고 뒤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그 생활이 뭔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다른 조직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이쪽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생긴 병변들을 족저근막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이렇게 이 족저근막이 붙는 부위에 자극이 되고 붓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부종 같은 증상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변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증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특징적인 요소가 첫 발을 디딜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네. 몇 발자국 걷고 생활하다 보면 조금 호전이 됩니다. 호전이 되면서 저녁 때는 변한데 또 자고 일어나는 활동량이 많고 자고 일어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네. 첫 발 디딜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이렇게 족저근막이 붙는 부위에 이렇게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오랫동안 발에 좀 당기는 힘이 많이 생겨서 발바닥 쪽에 부담이 많이 가고 오랫동안 누적된다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소견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근막 있는 부분이 약간 부어서 전체적으로 부종 증상을 보이는 소견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족저근막에서 치료하는 것 중에 스트레칭이랑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통증 부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앞통 부위, 그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부위에 눌러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줄여주는 요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이나 이렇게 병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골고루 마사지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솔이라고 하는 특수한 깔창을 깔아서 의료용 깔창을 깔아서 충격을 한 군데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산하는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랑 그다음에 이렇게 물리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치료가 다 효과가 없을 때 6개월, 1년 이상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적인 치료로다가 주변에 있는 근막을 좀 열어준다든지 그 근처로 지나가는 신경을 좀 풀어줘서 통증을 완화해주고 근막 부분에 자극을 줄여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낮은 샌들과 갑작스러운 조깅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낮은 네. 샌들, 갑작스러운 조깅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느껴지면 보통 분들이 족저근막염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자, 이게 구별해야 될 질환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발에 부담이 많이 가면 생길 수 있는 게 발바닥 쪽에 뒤꿈치에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발 앞쪽에는 발바닥 밑으로 지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좁은 공간에 신경이 자극되면 신경이 부풀어지고 커지면서 생기는 병변을 지간신경증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터뉴 뉴로마라는 영어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려주는 부분에 신경이 자극된 부분에 뭔가 주변으로 해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건들기만 하면 아프다든지 꽉 조으면 아프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신경이 정상적으로 가는 신경보다 이렇게 자극되는 좁은 공간에서 자꾸 오랫동안 눌려지거나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부풀어지고 자극되는 거를 지간신경증이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 있겠는데요. 통증이 중년 여성이 보통 호발을 많이 하고요. 굽이 높고 자극이 많이 가는 신발,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풀어주고 하면 주변에 자극되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